성공이 당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가 삶에서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능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그 소중한 성공이 오히려 당신을 가장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여기 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빛나는 재능과 심지어 사소한 성공의 흔적마저 감춰야 했던 한 천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파란만장한 일생이죠. 성공을 향한 열망과 그 결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입니다만 정약용 선생의 삶은 때로는 그 빛나는 성공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신을 겨눌 수도 있다는 냉엄한 진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뇌와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 미묘함, 그리고 현명한 처세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깊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위험하면서도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정약용 선생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한 번 읽은 것은 결코 잊지 않는 비범한 기억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는 사서삼경과 같은 유교 경전은 물론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했던 서양의 과학기술과 학문에까지 깊이 탐구하며 조선의 한계를 뛰어넘는 폭넓은 지적 호기심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성취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던 것이죠. 그의 지식은 현실 세계에 적용되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그는 곧바로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던 정조대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정조는 그의 탁월한 재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에게 깊은 신뢰와 함께 수많은 중책을 맡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개혁 의지를 실현해줄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동반자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정약용은 정조의 두터운 총애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며 조선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 수많은 아이디어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거침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성공과 정조의 절대적인 신임은 동시에 그를 향한 보이지 않는 시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그를 향한 질투와 견제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불과 30살이 되기도 전에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하는 그의 모습은 오랫동안 관직에 몸담아온 다른 노신들에게는 불편함을 넘어선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의 빛은 어쩌면 그만큼이나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의 혁신적인 생각과 개혁 의지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견고한 기득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불씨로 여겨졌을 겁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의 화려한 시작은 동시에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그를 높이 들어 올렸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역설적인 운명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장에서 한 천재의 눈부신 등장은 이미 수많은 질투와 시기의 화살을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의 앞에는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의 위험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시선들이 짙어지는 가운데 그는 정조대왕의 개혁 의지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더욱 빛나는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과 발명품들은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이들에게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그의 빛이 강렬해질수록 그를 향한 그림자 역시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조대왕의 꿈이자 개혁의 상징이었던 수원화성 건설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며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정조의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죠. 이 막중한 임무의 중심에 서게 된 이가 바로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혁신적인 기술들을 도입하며 화성 축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그가 고안해낸 거중기는 그야말로 조선시대 공학기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손쉽게 들어 올려 성벽을 쌓는 데 사용된 이 기계는 수많은 백성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동시에 공사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방식을 넘어 국가 사업의 효율성을 재정의하는 사건이었죠. 또한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위해 한강에 놓았던 배다리 설계 역시 정약용 선생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용주의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물 위에 다리를 띄워 짧은 시간 안에 왕의 행차를 돕는다는 발상은 모두를 감탄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성공과 탁월함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향한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은 그저 책상머리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며 기존의 비효율적인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려는 실천적인 움직임이었죠. 이는 오랫동안 견고한 특권을 누려온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기반을 뒤흔드는 위협적인 불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약용 선생의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거대한 도전으로 비쳤을 거예요. 저 젊은이가 너무 빨리 크는군,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군 하는 속삭임이 조정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개혁적인 제안들은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혔고 심지어 그의 사소한 언행까지도 트집 잡히며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었죠.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밀담들이 오갔고 그를 비방하는 상소문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학에 물들었다, 사악한 학문을 한다는 터무니없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조정은 마치 날선 칼날들이 부딪히는 전장과도 같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개혁의 현장에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과 싸워야만 했던 겁니다. 그의 탁월함은 그를 더 높이 올렸지만 그만큼 더 큰 표적이 되게 만들었죠. 개혁가의 고뇌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과연 정약용 선생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신의 뜻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빛나는 재능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가 마주해야 했던 더욱 거대한 시련들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의 빛나는 재능과 혁신적인 시도들이 오히려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던 그 순간들을 말이죠. 정약용 선생의 개혁적인 행보들은 실로 눈부셨습니다. 그는 실학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뿌리부터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려는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과 개혁의 발자취는 동시에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그의 존재는 불편함을 넘어선 위협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정조대왕이라는 든든한 후원자 아래에서는 그나마 개혁의 불꽃을 피울 수 있었지만 1800년 갑작스러운 정조의 승하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정약용 선생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숨죽여 때를 기다리던 수많은 반대 세력들은 이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개혁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가 한데 섞여 정약용 선생을 향한 거센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죠. 그들의 공격은 교묘하고 집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학, 즉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 본질은 정치적 숙청에 가까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서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있었을지언정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권 세력에게는 그의 개혁 사상과 빛나는 재능을 꺾을 명분이 필요했고 서학은 가장 손쉬운 구실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형제들과 지인들이 천주교와 연루되어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정약용 선생 역시 그들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옥사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한때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며 개혁을 이끌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그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성공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비참한 몰락과 절망뿐이었죠. 그의 개혁 의지는 꺾이고 빛나는 재능은 차가운 족쇄에 묶여버렸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내려진 형벌은 유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의 유배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황량한 땅끝 마을, 전라도 강진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유배지로 향하는 죄인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이룬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곱씹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사회의 기득권층은 정약용 선생의 빛나는 지성과 개혁적인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안락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한 천재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비극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시기와 질투의 독이 되어 돌아왔고 결국 그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것이죠. 유배길은 고통과 좌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먼지 날리는 길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으며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성공이 가져다주는 위험,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이 비참한 유배길 위에서 싹트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화려한 시선과 경쟁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이처럼 정약용 선생의 몰락은 성공이 때로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 그리고 타인의 성취를 시기하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떻게 한 천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의 유배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초월하는 진정한 지혜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강진의 황량한 땅에서 어떻게 절망을 딛고 일어나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거듭났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유배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초월하는 진정한 지혜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강진의 황량한 땅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거듭나는 정약용 선생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한없이 쓸쓸하고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암울한 기운이 감돌았을 겁니다. 화려했던 한양의 관직 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초라한 초가집에서 정약용 선생은 깊은 고독과 마주해야만 했죠. 처음에는 좌절과 비통함에 잠겨 밤잠을 설치기도 했을 겁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지 지난 삶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보며 번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외부의 화려한 시선과 끊임없는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과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단련하고 세상을 향한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과정이었죠.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거친 종이 위로 수많은 글자들이 빼곡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저작의 수는 무려 500여 권에 달한다고 하니 그 양만으로도 그의 학문적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와 같은 불멸의 역작들이 바로 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치를 꿈꾸었던 그의 깊은 철학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는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관리들의 부패와 사회의 모순을 더욱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밤낮 없이 고민하며 지필에 매진했던 겁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권력의 정점에서 빛나던 젊은 천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진 통찰력과 지혜로 가득 찬 평온하면서도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가 유배지에서 얻은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대신 내면의 충만함과 학문적 성취를 통해 얻어낸 고귀한 가치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하며 드러낸 성공은 시기와 질투의 화살이 되고 숨겨진 지혜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우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의 빛나는 재능과 뛰어난 업적은 수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를 질투하고 견제하는 세력의 표적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경쟁에서 이겨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그는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정약용과 초라한 유배지에서 평생의 역작을 써 내려가는 정약용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초월한 지성인의 고독한 깨달음에 공감하며 우리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은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지혜는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삶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